어제까지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였던 그녀는 오늘부터 한낱 노비로 전락한 채 차가운 세상의 맨바닥에 내던져졌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의 질문을 되뇌었다. 어찌하여 이리도 잔혹한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나 질문은 메아리 없이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다. 그저 그 계집 혹은 새로운 노비로 불릴 뿐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정갈한 한옥 안채에서 비단 옷을 입고 서화에 몰두하던 고귀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학덕 높은 대유학자였고 오라버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관료였다. 한때 조선 제1의 명문가로 불리던 청주 한씨 가문.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덕을 쌓아온 집안이었으나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아버지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했으며 오라버니는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고 곧 숨을 거두셨다. 아뢰옵나이다. 역적의 딸이옵니다.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온 그녀는 한양 외곽에 위치한 윤대감댁으로 팔려왔다. 그곳은 화려했으나 그녀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안방 마님은 늘 얼굴에 냉기를 머금고 있었고 상전의 눈치를 살피는 몸종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어이, 양반댁 교수 나으리. 어찌 감히 그 고운 손으로 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지 않으시옵니까? 마님의 총애를 받는 몸종 연화가 비웃음을 섞어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손은 연약했다. 곱게 자라 붓과 바늘 외에는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걸레를 쥐고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마루를 닦아야 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땔감을 패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고된 노동은 그녀의 몸을 점차 지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허름한 노비방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뼈 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아버지의 자애로운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는 몰래 숨겨둔 작은 옥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끼고 다니시던 것이었다. 이 작은 반지 하나만이 그녀가 지녔던 고귀한 삶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청심. 어머니는 늘 맑은 마음을 지니라 하셨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과연 맑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대갚아 주리라.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대감댁에서의 노비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생존의 지혜를 터득하기 시작했다. 양반가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지식과 교양을 숨긴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늘 주변을 주시했다. 어느 날 대감댁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다. 조정의 고위 관료인 김대감이었다. 그는 미식가로 소문이 자자했고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했다. 윤 대감댁 마님은 김대감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웠다. 특히 김대감이 즐겨 먹는다는 약선탕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다. 약선탕은 귀한 약재와 산의 진미를 넣어
정성껏 다려야 하는 음식으로 맛과 효능을 모두 잡기 어려웠다. 대감댁 주방 노비들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땔감을 나르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몸이 약하신 어머니를 위해 늘 약초와 음식의 조화에 대해 연구하셨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약선 조리법에 대한 책을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마님, 소인이 감히 아뢰옵니다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님에게 다가갔다. 무엇이냐? 이 계집아. 감히 어느 전이라고? 나설 때가 아니지 않느냐? 송구하오나 소인이 약선탕 조리에 대한 작은 지식을 알고 있사옵니다. 혹 마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여. 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니까짓 노비 계집이 뭘 안다고? 물러나지 못할까? 그러나 옆에 있던 늙은 주방 노비 할멈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마님, 이 아이가 비록 노비 신분이나 눈썰미가 있고 영특하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마님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여러 번 실패한 터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좋다. 네가 감히 나선 이상 실패하면 네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주방에 들어섰다. 약재의 상태를 살피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재료를 다루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다. 과거 책에서 보았던 지식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마침내 약선탕이 완성되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김대감은 약선탕을 맛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허! 이 맛은 실로 전상의 맛이로다. 그간 수많은 약선탕을 맛보았으나 이리도 깊고 오묘한 맛은 처음이요. 대체 누가 이리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는가? 마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목했다. 저기 저 노비 계집이 만들었사옵니다. 김대감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허! 노비라 하였는가? 놀랍도다. 그대의 손끝에서 이리도 귀한 맛이 나오다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대감댁 주방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 마님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선탕 사건 이후 그녀는 대감댁에서 특별한 노비가 되었다. 주로 윤대감의 식사를 전담하며 때로는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 약재를 정리하거나 서책을 나르는 일을 맡았다. 윤대감의 서재는 그녀에게 보물창고와 같았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기에 서책들 사이에서 발견한 이상한 문양의 서신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서신과는 달리 봉인 방식이 독특했고 종이의 질감 또한 달랐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나와 서재의 틈새로 대감의 서신들을 훔쳐보았다. 대부분은 조정의 소식이나 다른 대감들과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특히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김대감, 박판서, 그리고 이조 판서의 이름이 가장 자주 등장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영모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들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 지도는 한양도성 외곽의 지형을 상세히 그려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 몇 군데 있었다. 며칠 뒤 윤대감이 밤늦게 몰래 외출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대감이 그 지도에 표시된 곳 중 한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대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밤마다 대감의 외출을 몰래 지켜보았다.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며 대감의 행적을 살폈고 대감이 나간 후에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멀리서 그를 미행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대감을 미행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윤 대감은 한적한 골목에서 몇몇 인물들과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번 영모 사건은 실로 성공적이었소. 그자의 학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으니 그렇소. 이제 조정의 권력은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소이다. 허나 아직 그자의 잔당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이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히 자신의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영모가 아니었다. 그들이 꾸민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윤 대감들의 대화를 엿들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대로 노비로 살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다. 우선 윤 대감의 서재에서 훔쳐본 지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다. 또한 대감의 서신들 속에서 송도라는 지명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기억했다. 송도는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다. 탈출 당일, 한양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바람은 거세게 휘몰아쳤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용히 노비방을 나섰다. 낡은 옷 속에 어머니의 옥반지와 지도 조각,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을 품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대감댁 담장을 넘었다. 손과 발은 흙탕물에 젖고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이, 거기 서라.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추노꾼들이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그녀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쫓아왔던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추노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작은 숲이 눈에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숲 속으로 뛰어들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며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던 그녀는 동이틀 무렵 겨우 숲을 벗어날 수 있었다. 온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여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송도는 활기 넘치는 상업 도시였다. 한양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각양각색의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까지. 그녀는 이제 옥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의 옥반지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개성시장에서 가장 큰 주막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특별한 요리 솜씨는 금세 소문이 났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약선 요리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었다. 어느 날 주막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평범한 양반과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송도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김상인이라는 자였다. 허, 이리 귀한 맛은 처음이요. 그대의 솜씨가 실로 비범하오이다. 그대, 혹시 내 상단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소인이 감히 대감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사오나 소인은 한낱 주막에서 일하는 천한 몸이옵니다.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소. 내게는 오직 능력만이 중요할 뿐이요. 김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옥향은 김상단의 일원이 되었다. 김상단은 전국 각지로 물건을 유통하는 큰 상단이었기에 그녀는 더 넓은 세상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상단에서 오가는 상인들의 대화 속에서 조정의 소식과 권력가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특히 한양에서 온 상인들에게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소식을 은밀히 물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인이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송도에 숨어 지내던 영모, 잔당들이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요. 그들이 사라진 영모의 증거를 찾고 있다는군. 옥향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영모의 증거. 그것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밤마다 옥향은 불안한 꿈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한숨이, 오라버니의 결연했던 눈빛이 뒤엉켜 어지럽게 떠돌았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늘 손짓했다. 마음을 열거라.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추어졌으니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아침볕을 쬐며 옥반지를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송도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김상단에서 일하며 넓은 세상을 보았으나 노비로 전락했던 과거는 늘 옥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상단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을 묻지 않았다. 단지 솜씨와 성실함만을 보았다. 하지만 언젠가 과거가 밝혀질까 늘 불안했다. 상단의 일을 돕던 어느 날 김상단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옥향,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혹 송도에 숨어 지내는 이들 중 양반의 정체를 숨기는 자와 접촉한 일이 있는가? 소인은 그런 자를 만난 적 없사옵니다. 다만 시장에선 여러 이들이 오가니 혹시 그러한 자가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그대는 총명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네. 요즘 조정에서 영모의 잔당을 색출하라는 명이 내려 송도에도 탐관이 늘었소.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시게. 김상단주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옥향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옥향은 마침내 김상단의 신뢰를 얻어 장부를 정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날 밤 창고에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다가 책갈피에 숨겨진 작은 서찰을 발견했다. 서찰에는 한자로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청심. 순간 옥반지 안쪽에 그 글자와 겹쳐졌다. 옥향의 심장은 쿵쿵 크게 뛰었다. 혹시 아버지께서 남긴 단서가 이 안에 있는 것일까? 서찰의 뒷면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진실은 잿빛 강가. 3번째 버드나무 아래에 묻혀 있노라. 옥향은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걷던 송도 외곽의 잿빛 강가를 떠올렸다. 그곳에 버드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고 아버지는 가끔 그 나무 아래서 긴 한숨을 쉬시곤 했다. 다음 날 옥향은 시장 일이 끝나자마자 몰래 강가로 향했다. 초겨울의 바람이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뜨거웠다. 3번째 버드나무 밑 흙을 파헤치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책과 작은 봉투, 그리고 아버지의 글씨로 된 장문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영모로 몰리기 전날 밤 조정의 실세들이 모의하는 현장을 목격한 일, 그리고 그 증거를 이 상자에 담아두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책은 조정의 음모를 기록한 일기장이었고 봉투 안에는 그 음모에 가담한 관리들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마지막 증거이다.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달았다. 이 상자를 가진 순간부터 그녀의 생명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날 밤 옥향은 상단의 창고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낯선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 송도에 파견된 포도청의 사령들이었다. 누군가 상단에서 옥향의 정체에 대해 밀고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을 잡아라. 포졸 한 명이 고함을 쳤다. 옥향은 재빨리 뒷문으로 뛰쳐나왔다. 낡은 상자와 증거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좁은 골목을 달렸다. 잡아라. 영모 잔당이다. 사내들이 뒤쫓았다.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달렸다. 송도의 밤거리는 평소와 달리 적막했고 옥향의 발걸음만이 어둠을 가르며 튀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녀는 시장 끝에 위치한 작은 사찰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상단에서 일하며 알게 된 평민 여인 복례가 있었다. 옥향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만. 복례야, 나 이대로는 안 돼. 내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니? 복례는 잠시 망설였으나 옥향의 절박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고 있는 뒷길로 널 데려다 줄게. 하지만 더 이상 이 송도에는 머물 수 없어. 멀리 떠나거라. 고맙다, 복례야. 은혜, 잊지 않으마. 복례의 안내로 옥향은 송도의 성문을 피해 밤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옥향은 며칠간 산속을 떠돌았다. 길 위에서 만난 장돌뱅이 무리와 함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옥향은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린 채 그저 한낱 밥 짓는 계집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이라 불렀고 그녀 역시 소박한 생활 속에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아버지의 억울함과 가족의 원한이 그녀의 마음을 옥죄었다. 향이야, 오늘도 밥맛이 기가 막히구먼. 너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노총각 석돌이 소탈하게 웃었다. 고맙소. 그런데 이 고을에도 조정의 관리들이 자주 드나드오? 글쎄, 요즘은 포졸들이 많이 뒤진다 하더구먼. 한양서 무슨 역적이 도망쳤다. 나 뭐라나? 우리야, 그런 거 상관없지 않나? 석돌은 손에 흙을 털며 말했으나 옥향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들은 나를 끝까지 쫓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상자 속 증거를 조정에 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옥향은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겼다. 2명의 관군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 근처라 했는데 어디로 도망쳤단 말인가? 이 마을 사람들도 수상하니 모두 조사해야 하오. 옥향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직감했다. 밤이 새기 전 석돌에게만 짧은 인사를 남기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강가를 따라 남쪽으로 옥향은 조정이 있는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른 나뭇가지와 낡은 옷,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으나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다. 한양에 도착하자 그녀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유학자 유생의 집을 찾았다.
유생은 몰락한 양반이었으나 여전히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 그대가 그분의 따님이었단 말인가.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오. 소인 아뢰옵니다. 아버님의 결백을 밝힐 증거를 이 손에 쥐었나이다.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유생은 손을 덜덜 떨며 상자 안의 서책과 증거를 들여다보았다. 이럴 수가. 이 서명들은 모두 당시 조정의 실세들이 아닌가. 하면 영모는 무고였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당하셨사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오니 부디 힘을 보태주시옵소서. 유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은 결코 가볍지 않소. 조정의 권력은 무시무시하니 잘못하면 그대뿐 아니라 내 집안까지 위험해질 것이오. 소인은 두렵지 않사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사오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사옵니다. 유생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내 아는 선비들과 힘을 모아 이 진실을 상소로 올리겠소. 하지만 그대는 이 한양을 떠나 숨어 있어야 하오. 일이 정리될 때까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시오. 옥향은 유생의 말에 따라 한양 외곽의 작은 암자에 몸을 숨겼다. 밤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유생의 소식을 기다렸다. 유생과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은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증거가 명확했으나 조정의 실세들은 이를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상소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민심이 술렁였다. 조정의 관리들이 영모를 조작했다는구먼. 억울한 선비를 죽인 자들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왕 또한 이 파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내 왕은 진상조사를 명했다. 판의금 부사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 결백이 입증된다면 억울한 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니.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의금부에서는 수하를 이끌고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정의 실세 중 일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옥향과 유생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몄다. 암자에 숨어있던 옥향은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자객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한 명의 자객이 칼을 휘둘렀다. 이리 오너라. 내 놈이 진실을 퍼뜨렸단 말이냐? 옥향은 간신히 몸을 피했다. 암자 뒷길로 도망쳐 산속을 헤맸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버님의 결백이 밝혀지기 전까진. 밤새도록 숲을 달려 새벽녘에야 겨우 추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판의금 부사는 왕 앞에서 증거 서책과 봉투를 내놓았다. 전하, 이 모든 것은 실로 무고였사옵니다. 조정의 일부 관리들이 권력을 탐하여 영모를 조작하였사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청주 한씨 대감께서는 결백하셨나이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이다지도 어지럽다니. 내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억울한 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죄 있는 자들은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정의 실세들은 줄줄이 포박되었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옥향은 여전히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다. 유생을 통해 소식을 들은 옥향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속삭였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조금이나마 평안하신지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청심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었다.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옥향은 다시 양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랜 세월 밑바닥을 경험하며 그녀는
신분이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양 외곽에 작은 한약방을 열었다. 이름 없는 여인,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로 백성들을 돌보는 옥향 의원으로 살아갔다. 밤이 깊어가면 옥향은 옥반지를 꺼내 하늘을 올려다본다. 청심, 맑은 마음이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다.